자, 봅시다. 몇 페이지 볼까요? 자, 103페이지 홍계월전 했는데 7번에 1번은 5, 7번에 2번은 영웅, 8번에 2, 9번에 3. 이 중에서 틀린 문제 뭐 한 개만 볼까요? 뭐 볼까요? 여기도 이제 명나라로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도 나오면은 원수 이렇게 하면은 원수는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 전쟁에서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총사령관이 원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사령관. 그래서 총사령관 정도 생각을 하면 원수라고도 나오고 대원수라고도 하니까 앞으로 이 군담 소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원수라는 말 나오면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이부시랑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 시랑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 이제 조선 쪽으로 놓고 보면은 이조판서라는 간직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조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부시랑 누가 뭐 시랑의 집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면은 높은 간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넘겨서 105페이지에 윗글은 현학적인 표현을 활용해 인물을 비꼬고 있다. 현학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치, 아는 체 하는, 뭐 이렇게 그 영어 안 써도 될 걸 영어로 쓴다거나, 또는 뭐 한자로 어려운 구문을 이렇게 해서 쓰는 것들을 현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 건 안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1번에. 자, 그 다음에 1번에 2번은 윗글은 억구와 큰 키 사내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무슨 식? 텔링이야, 쇼잉이야?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한다고 해서 텔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텔링은 요약적 서술 이렇게 하는 거고, 대화, 행동 이걸로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는 쇼잉이라고 했죠. 그죠? 보여주기 방식이에요. 자, 11번은 5, 12번에 2 이렇게.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물어볼 거 있습니까? 이 중에서? 없으면은 넘겨서 요거는 저번에 한번 살짝 다 했던 거였으니까 107페이지에서 물어볼 거 있어요? 요거는 그때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죠? 유충이 복덕방도 해줬고 적덕가도 내가 해줬으니까. 그 다음 109페이지에서 요거는 한번 흥부전하고 양반전, 운영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짧으니까. 자, 내가 닌고 이렇게 했어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닌고 했을 때 내가는 너지. 내가 닌고라고 했죠. 왜 고라고 했을까요? 요게 그대로 하면 누구인고죠. 그죠? 근데 보통은 누구인가라고 해야 돼. 너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왜 고라고 했을까? 누구가 뭐니까? 의문사가 있죠. 의문사가 있는 거는 가를 쓰는 게 아니라 고를 쓴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닌고,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내가 흥부요. 그러니까 흥부가 네 아들인가 이렇게 했어요. 흥부가 누구의 아들인가? 이제 여기서는 누구의 아들인고라고 안 하고 네 아들인가라고 했는 거는 이제 뒤로 오면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제 고가가 헷갈리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채 모르는 채 하고 있잖아. 놀부가 흥부를. 그러니까 에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요? 비옵니다. 형님 전에 비옵니다. 새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난간에 둘 중에 하나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못 갚을까? 특히 품을 판다라는 건 이제 날품팔이를 한다라는 건데 흥부 주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품을 판다 그랬어? 흥부 주 직업이 매품을 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남이 맞을 곤장이나 이런 매를 대신 맞아주고 버는 거야. 그러니까 매품팔이를 했던 사람이 흥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해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노는 볼기짝 놀게 해서 뭐 하냐 하는 거야. 볼기짝 그냥 맞고 돈 벌면 되지.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좀 빌려달라라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굶고 있으니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줘 하고 애걸하니 놀부놈의 거동보소. 여기도 놀부놈의 거동보소 무슨 소설의 특징이야?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야. 판소리 할 때 창자가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놀부놈의 거동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볼을 치며 호령하되 너도 염치 없다. 내 말 들어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내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개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라는 글귀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굳이 뭐 한 거예요? 굳이 인용한 거는 놀부의 무슨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는 체 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무슨 태도? 아까 얘기했던 현학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쌀을 이렇게 막 쌓은 쌀 낯가리를 노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쌀이 노적이라고 하고 이걸 헐어야 쓰겠냐 니 주자고. 그리고 벼가 많이 있는들 한 섬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그리고 괴짝에 돈도 이렇게 잔뜩 해놨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현대로 생각하면 내가 1억 원 적금 들어놨는데 니 돈 주자고 니 뭐 만약에 막 10만 원 주자고 1억 원 적금 헐 수는 없지 않냐.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헐면은 그 부분이 살짝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돼서 동생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자기가 이렇게 엄청 많은 이게 지금 거기에 노적하고 섬하고 개가 있죠. 노적을 헐냐 섬을 헐냐 개 가득한 개짝의 문을 열겠는가. 그러니까 노적과 섬, 괴는 엄청 많은 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동생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놀부의 욕심을 보여주는 게 그 말에서 드러난다라는 소리입니다. 윗글에서 놀부의 말을 통해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죠? 무슨 방식? 말하기 방식의 쇼잉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5, 2번 놀부는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탐욕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맞죠? 윗글에서 놀부의 성격은 말하기 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했다. 아니죠. 쇼잉의 방식이니까 보여주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보여주기, 말하기 기법. 자, 박지원의 양반전은 정선군의 한 양반이 살았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을 읽기를 좋아하며 매양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을에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고을에 한자를 타다 먹는 것이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다. 환자가 뭐예요? 조선시대 때에 혹시 요건 압니까? 진대법. 요거는 고구려의 진대법이죠. 고구려 을파서가 한 거. 고려 때 의창
조선 때 요 세 가지 혹시 기억나요? 이게 뭐 하는 거였어? 봄에 빌려다 주고, 봄에 보릿고개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 나라에서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하면 갚아라 하는 게 요 고구려 때의 진대법, 고려 때의 의창제도, 조선 때의 한곡제도예요. 한곡 되돌려준다 이거잖아. 그때 받았던 곡식을 뭐라고 한다? 환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렸던 걸, 봄에 빌렸던 걸 가을에 못 갚은 거지. 한자들 타다 먹는 것이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한국제도를 통해서 받았던 것들이 지금 천석에 이르기까지 못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 윗글에서 양반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직접적이죠.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니까 요거는 말하기 방식이야, 보여주기 방식이야. 말하기 방식이죠. 텔링의 방식이에요. 말하기. 양반은 어질고 예의 바르지만 매우 뭐하다?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한자를 타다 먹고 못 갚았으니까 매우 가난했다라는 걸. 자, 옆에 운영은 궁녀였는데 이거는 뭐 저번에 이제 한번 뒤쪽에서 다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나오니까 좀 기니까 요거는 6번에는 요거는 그냥 자기들이 한번 보세요. 위선적인 성격이 뭡니까? 위선적인 성격. 우리가 위선적이다 할 때 위선이 무슨 뜻입니까? 위자가 무슨 위자일 것 같아요? 우리 위선적이라고 얘기하잖아. 위선적 할 때 선은 당연히 무슨 선이겠어요? 착할 선이야. 착할 선자인데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허위 할 때 거짓 착함이 위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을 위선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선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네, 요것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넘겨서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봅시다. 일청전쟁의 총소리는 요거는 이제 신소설이라고 하는데 신소설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소설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일전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일제강점기니까 일본을 먼저 얘기를 한 거야. 지금은 우린 청일전쟁이라고 하죠. 청일전쟁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봐. 청일전쟁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죠. 갑오개혁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뭐하러? 진압하러 들어온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가서 싸운 거지. 그러니까 1895년에 있었던 게 청일전쟁이에요. 일청전쟁의 총소리는 평양 일경이 떠나가는 듯 하더니 그 소리가 그침에 사람의 자취는 끊어지고 상가들의 비린 티끌 뿐이었다. 평양성 외 모란봉에 떨어지는 평양성 밖에 모란봉에 떨어지는 저녁 볕은 리엇리엇 넘어가는데 저 햇빛을 붙들어 매고 싶은 마음에 붙들어 매지는 못하고 숨이 턱에 닿은 듯이 갈팡질팡하는 한 부인이 나이 30이 될락말락하고 얼굴은 분을 따고 넣은 듯이 흰 얼굴이나 인정없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가을볕에 얼굴이 익어서 선 앵두빛이 되고 걸음걸이는 허둥지둥 하는데 옷은 흘러내려서 젖가슴이 다 드러나고 치맛자락은 땅에 질질 끌려서 걸음을 걷는 대로 치마가 밟히니 그 부인은 아무리 급한 걸음걸이를 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허둥거리기만 한다. 이인직의 혈의누라고 하는 신소설의 그 혈의 누는 뭘 것 같아요? 혈, 의, 루 이렇게 했는데 혈은 무슨 혈자일 것 같아? 피. 루는 무슨 루일 것 같아?
루. 여기 물 숫자 들어있죠? 이게 원래 루입니다. 루인데 이제 두음 법칙이 되어서 혈의 누라고 한 게. 피, 이게 눈물 루자야. 눈물 루. 피눈물이라는 뜻을 그냥 피눈물 하면 될 텐데 혈의 루, 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윗글의 공간적 배경은 당연히 평양이겠죠. 그죠? 윗글의 시간적 배경은 아까 평양성 해가 니엇니엇 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녁이다. 윗글의 시대적 배경은 일청전쟁 때라고 했으니까 일청전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일청전쟁 직후. 자, 밑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평양성 이 부분에서 이 여자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외양 묘사. 그리고 그 위에 저녁볕은 니엇니엇 넘어가고 햇빛을 붙들어 매고 싶다. 그거는 이제 배경 묘사에 해당되겠죠. 그 밑은 얼굴은 불어냈다고 요거는 외양 묘사고. 이생규장전은 그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금오신화에 5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생규장전입니다. 이생이 규장전. 이생이라는 사람이 규가 담 넘어 흙깃보다라는 거야. 이생이 담 너머에서, 그러니까 여기 담이 넘어 있는데, 담 너머에 있는 누구를, 여자를 이렇게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규자가 틈으로 살짝 엿볼 규자라고 해. 장은 담장할 때 이게 장자입니다. 담장을 엿보다라는 거예요.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 자, 다시 아내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지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에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생규장전은 그 금오신화에서 거의 많이 나오니까 모든 학교에서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겁니다. 너무 예쁜 거야, 이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여자도 그랬다 해서 이제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콩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애들 놓을 때 먹일 게 없어서 개고생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니는 니대로 나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살자.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애는 애대로 또 죽고. 그래서 진짜 사는 게 완전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 이게 한바탕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그래서 이제 이생이 스님이 돼가지고 세속적인 즐거움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게 이제 이생규장전의 그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생규장전의.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개고생할 때에 개고생하고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공간적 배경은 아내의 집이다라는 거 맞죠? 윗글에서 배경은 그에게 즐거운 마음을 갖게 했다. 아니죠. 지금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윗글에서 공간적 배경은 공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맞죠? 텅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웅전은 조웅이라는 놈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건데 딱 영웅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대경실색하다 하죠. 대경실색. 아까 대경이 뭐였어요? 대경이 크게 놀라서 실색이 뭘까? 이를 실자에 색자야.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거 있죠. 크게 놀라 얼굴색이 질리다를 대경실색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저는 또 소저라는 말도 잘 나와요. 소저.
혹시 중국어 한 사람 요거 읽을 수 있어요? 소저. 무슨 소저 할 때. 중국에서 아가씨를 얘기할 때 샤오지에 샤오지에 하거든. 샤오지에가 바로 이 소저를 샤오지에 이렇게 하거든. 아가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로 아가씨. 그러니까 장소저 하면은 장 아가씨, 장씨 성의 아가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저는 누구한테만 그렇게 쓸까요? 여자한테만 씁니다. 그래서 소저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요거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런 어휘들은 잘 알아둬야 돼요. 좀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부채는 인물 간의 사랑의 언약을 상징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맞죠? 신물을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신물 그러니까 서로 믿을 신자야. 믿음을 나타내는 요걸 믿음을 나타내는 물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채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밝혀짐으로써 새로운 사건 전개를 유발하고 있다. 그렇죠? 부채가 이제 서로 자신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공간적 배경의 제시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이 여기는 지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넘겨서 요까지 다 풀었나요? 지금 이 부분. 이거 다 하자면은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1번에 113번에 1번에 정도령, 2번에 5, 2번에 4, 3번에 1. 틀린 거나 좀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조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갈게요. 115페이지 1번에 노새, 2번에 5, 3번, 그러니까 4번에 2번에 5, 5번에 1, 6번에 2. 그 다음 넘겨서 7번에 7번에 1, 1항, 2번에 5. 적강 모티프가 뭐라고? 적강.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신선이 내려오든 뭐 선녀가 내려오는 것들을 적강이라고 합니다. 적강소설. 8번에 1, 9번에 2. 그 다음 넘겨서 10번에 어머니, 10번에 1 어머니, 2번에 5, 11번에 3, 12번에 5. 그 다음 쭉 가서 순행식 이것도 121페이지. 여기는 저번에 여기는 다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요것도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쭉 보다가 126페이지에 보면은 1번에 127페이지 1번에 1이 X, 1번에 2가 X, 2번에 5, 3번에 3. 그 다음 넘겨서 4번에 할아버지, 4번에 1 할아버지, 2번에 X, 5번에 4, 6번에 4. 틀리거나 뭐 했는 거 물으세요. 지금은 일단 불러놔줄 테니까. 7번에 1번은 노승, 2번에 X,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용포, 1번이 용포. 황제가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죠. 2번에 X, 11번에 5, 12번에 2. 그 다음 넘겨서 요까지 일단 자기가 한 개 같이 봤으면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를 같이 한번 볼까요?
쭉 풀다가 좀 모르겠거나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면 일단 뭐 요게 우리 요번 그걸로 마지막이니까 희곡 시나리오 요 부분 한번 봅시다. 13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희곡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다. 연극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희곡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데 희곡은 뭐와 뭐로 나뉘어 있다? 대사, 지시문, 해설로 되어 있다. 대사는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나 등장인물의 혼잣말을 대사라고 하는데, 이 대사를 통해서 옆에 보면 알겠지만 사건을 진행하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사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2명 이상이 주고받는 것은 대사 중에서 대화, 혼자서 하는 말은 독백, 상대방은 못 듣고 관객들만 듣게 하는 방백, 대화, 독백, 방백이 대사로 쓰인다라는 그 기능은 거기 나와 있죠. 자, 지시문이라고도 하고 지문이라고도 해요. 주로 갈호를 쳐가지고 무대 장치나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상태를 상황에 맞게 지시하는 부분을 지문이라고 하는데, 무대 장치에 하는 걸 무대 지시문, 동작을 하는 걸 동작 지시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이강백의 들판에서라는 희곡에 보면 벽을 지켜요 하면서 하는 거는 요건 대화가 되는 거, 대사. 측량기사가 아우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요거는 동작 지시문. 지금은 외상으로 드릴 테니 돈은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하니까 조수들이 가방에서 총탄을 꺼내 놓으며, 이것도 동작 지시문이죠. 여기 총알이 있어요. 측량기사가 당신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쏘세요. 측량기사와 조수들 웃으며 퇴장한다. 벽의 오른쪽에서 형이 전망대 위로 올라간다. 탐조등이 켜지면서 강렬한 불빛이 벽 너머를 비춘다. 이거는 무대 지시문. 갈로 안에 있는 거는 동작 지시문.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맨 앞에 적힌 거를 뭐라고 할까요? 맨 앞에 적힌 거를 주로 희곡의 맨 처음에 등장인물, 장소, 배경 등을 제시하는 부분이 해설이다. 해설 옆에 보세요. 해설과 지시문. 해설은 지시문과 차이가 있다. 해설은 막이 오르기 전에 전반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시문은 막이 오른 후에 무대 장치나 인물의 행동, 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면 된다. 이강백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죠. 이강백은 희곡 작가인데 엄청 유명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이강백의 희곡은 둘 중에 한 개 배울 거예요. 여기 들판에서 말고 파수꾼 아니면 결혼이라는 거 배울 겁니다. 파수꾼과 결혼. 어떤 학교는 파수꾼을 배울 거고 어떤 학교는 결혼을 배울 건데, 둘 다 엄청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거예요. 논술 제시문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파수꾼, 결혼. 지금 여기 파수꾼이 나와 있는데, 파수꾼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봐봐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옆에 적힌 거, 오른쪽에 적힌 거 보세요. 여기 파수꾼 나오면은 이 문제 꼭 나와요. 아, 그 위에 한번, 극중 인물이 해설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파수꾼에서 나오는 거는, 이는 일종의 낯설게 하기 기법이다. 요거 파수꾼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낯설게 하기 기법. 낯설게 하기, 요거 기법이라고 하는데, 요 기법 잘 알아둬야 돼요. 괜히 낯설게 하기 기법, 이거는 기법으로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들이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라는데, 밑에 보면은 갑자기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서 등장하죠. 1인 2역이야. 해설자가 극중 인물인 촌장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이 옆에
이 작품은 일반적인 희곡과는 달리 해설자가 극에 등장하여 작품 내용을 설명하고 관객들이 인물을 대신하는 등 실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제시된 예문도 해설자가 옷만 갈아입고 촌장의 역할로 등장하는 장면이다. 이게 일반적인 연극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해설자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등장인물이 되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이렇게 기존에 뭐하고, 기존의 연극하고 다르지? 기존의 연극하고 다르게 한다 해서 이제 낯설게 하기 기법인데, 이런 기존에 쓰는 표현이나 기존에 하는 뭐 전통이나 이걸 깨는 걸 다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시중에 정지용의 인동차라는 게 있어요. 인동차라는 시인데 이게 시작을 이렇게 해요. 노 주인의, 그러니까 인동 삼긴 물이 노 주인의 장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인동이라는 이렇게 식물이야. 요걸 끓인 거죠. 인동 삼긴물 하면은 인동 삼긴물이면 인동차지. 인동 삼긴물이 노 주인의 장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동 우려낸 물이 늙은 노 주인의 이 장벽 있죠? 위장 이렇게 된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게 그 장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한마디로 뭘까요? 노 주인이 인동차 마신다. 이렇게 하면 될 소리를 이따위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야. 인동 삼긴 물이 노 주인의 장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노 주인이 인동차 마신다. 요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낯설게 하기 기법이야.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될 걸 하여튼 사람들이 달리 생각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더 쳐다보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해설자는 따로 해설자가 있고 해설자 퇴장하고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설자가 주섬주섬 앞으로 나와서 등장인물이 되면 저건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야? 이강백의 결혼 보면은 어떤 또 이 사람은 실험적인 부분을 여기 지금 해설자가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 있다면은 여기는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둘이서 맞선을 보다가 이 등장인물 둘이서 맞선을 보다가 내 남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관객에게 다가가서 넥타이 좀 빌립시다 이렇게 해요. 그냥 넥타이 빌려서 가가지고 다시 앉아.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넥타이를 빌려왔으니까 이렇게 소중히 잘 쓰고 하듯이 나도 당신을 내 일생 동안 잘 빌려 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해주다가 다시 돌려주겠소 하면서 넥타이 들고 가지고 그 관객한테 다시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잘 썼습니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객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관객하고 등장인물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기존의 희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시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강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강백의 요 두 가지는 꼭 알아. 파수꾼에서는 해설자가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거. 그리고 등장인물이 관객한테 가가지고 넥타이 빌려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이전에는 없었던 낯설게 하기 기법에 해당된다 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희곡 나오면은 요즘 희곡 중에서 이 이강백의 파수꾼 이강백의 결혼 그리고 천승세의 만선 이게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저 옆에 그 천승세의 만선 한번 볼까요?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그래 얼마나 올렸어. 도삼 요거는 하도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여가지고 만선이 뭘까요? 만선 제목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목에 아이러니인데
만선이 제목이 좀 반어적으로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소설 중에는 뭐가 있어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도 제목이 뭐 한 거예요? 운수 좋은 날은 알죠? 내용? 와이프 죽는 날이잖아. 그날따라 인력거꾼인 걔가, 김첨지가 이렇게 해서 설렁탕 사가지고 갔더니만 와이프 죽어있죠. 그죠? 그게 오늘따라 그 운수가 좋더니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인력거 일은 잘 됐는데, 와이프 죽은 날인데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게 그 제목이 반어적이다. 반어적이라는 걸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얘기하죠.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 만선도 사실상 그 제목이 아이러니 제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어적 제목. 만자가 가득 찰 만자야. 선자는 무슨 선자일까요? 배선자야. 그러니까 배가 가득 차다 하면은 만선의 꿈 하면 뭐예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더 이상 배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게 만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꿈은 이제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 게 꿈이겠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곰치. 원리, 만선의 꿈을 꾸는 집착이 강한 어부 곰치. 아내 구포댁.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 여기 도삼. 딸 슬슬이. 딸 슬슬이의 남친 연철. 이렇게 있는데, 곰치가 배도 없어요. 남의 배 빌려서 자기 아들과 딸 남친 연철과 이렇게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막 그 조업하기 힘들면은 어디 배 대놓고 그 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 하니까 얘가 아까 만선에 뭐 집착하고 있는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자기 아들 도삼도 죽고 연철도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만선의 꿈을 못해서 아직 갓난쟁이인 아들 하나가 10살만 되면 다시 또 타고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만선은 뭐예요? 고기는 그날 부서 때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만선을 하고 오기는 왔어. 근데 누구는 다 죽었어. 아들도 죽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만선이지만 만선이 아닌 거죠. 고기는 잡았지만 자식 아들도 잃고 장차 사위가 될 연철도 이런 그 내용이 이 만선이라는 희곡이었. 그래서 뭐 이게 전체 줄거리라면 이제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그래 얼마나 올렸어? 도삼이 이제 곰치가 아빠, 도삼이 아들.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줘서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말이나 해보게. 석장은 올랐제. 그러니까 성삼은 곰치의 친구입니다. 구포댁은 곰치 아내라고 했죠. 저 사람 무담시 장난치고 싶은 게 일부러 쌍다구 딱 찡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하면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려라오. 마음이 기뻐서 놀릴 맘도 생기라지요. 이거 하면서 놀리겠는가? 마음이 기뻐야 놀릴 맘도 생기지 하면서 곰치가 문소리여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문소리여 하니까 처절하게 다 뺏겼어. 아무것도 없이 다 뺏겼어. 뺏기다니 무엇을 뺏겼는가 하니까 빚에 싹 잡혔지라우. 그것도 빚은 2만 원이 남고. 그럼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배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를 빌려서 계약을 하고 갔는데 이 배 빌린 값으로 잡은 고기 싹 다 빚으로 다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연철의 첫 대사가
놀려라우 침통하게 하면서 놀려라우 마음이 기뻐서 놀릴 마음도 생기지라우 이렇게 내가 놀리는 것 같냐? 마음이 기뻐야 놀릴 마음도 생기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침통하게 만드는 거죠. 연철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맞아요. 대사하고 행동으로 하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텔링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연철의 대사는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니까 이것도 맞죠. 빛에 싹 잡혀서 넘어갔다. 그래서 잡은 것도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곰치가 더 위험을 무릅쓰고 만선의 꿈을 계속 갖게 되는 겁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각 학교들의 그 교과서 중에서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만선, 이강백의 파수꾼, 결혼 요거 세 개 중에서 나올 테니까 꼭 기억은 해두세요. 파수꾼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파수꾼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막루에서 이리떼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리떼가 철조망 이렇게 쳐놓고 여기 마을 사람들이 여기 살면은 이리떼의 습격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야. 파수꾼이 다가 나오는데 이 다가 이리떼란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야. 얘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애들이. 여기 이제 촌장은 마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리떼가 없음에도 이리가 항상 몰려온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왜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197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 다가 이 사실을 안 거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걸 까발리려고 하니까 촌장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나 맞아 죽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없다고 해서 뭐 없는 이리떼가 있다고 해서 뭐가 나쁘냐. 니랑 나랑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면서 회유를 하고 얘는 그 회유에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강백은 이때가 박정희 정권이죠. 박정희 때야. 딱 뭐를 비유해서 한 걸까요? 여기가 북한이야. 여기가 박정희야. 촌장이. 다는 진실을 알게 된 지식인이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야. 뭐 생각나요?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고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인이 이제 알게 됐어. 얘가 거짓말 쳤다라는 걸. 근데 얘가 이제 지식인을 회유하는 거야. 그래서 지 잘 먹고 잘 살게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이리떼를 있다고 했던 촌장이나 북한이 남침을 하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국민들한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박정희. 박정희한테 엄청 미움받았어요, 이강백은. 왜냐하면 이 파수꾼 누가 봐도 박정희가 이리 딱 봐도 촌장 나네. 그리고 이리떼 북한이네. 이게 딱 다 나오거든. 완전 뭐하고 똑같아요, 저번에. 김만중이 사시남전기 쓴 게 누구 그거를 쓴다 그랬어? 숙종이 장희빈 했던 거, 인현왕후 쫓아내고 장희빈 올렸던 거를 유할림, 사씨, 교씨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쓴 거랑 똑같다 그랬죠. 파수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촌장, 파수꾼 다, 그리고 이리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 속아왔다라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면은 촌장 쫓아내고 막 할 부분인데 이 촌장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요 파수꾼 다를 해유하고 얘는 또 해유에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마을은 또
실체적 진실을 모른 채 없는 이리때를 또 경계를 하면서 파수꾼들이 지키면서 돌아가게 하는 그 부분을 쓴 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도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결혼도 아예 얘기를 해줄게요. 결혼은 아까 두 사람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여자와 등장인물이 3명밖에 없어요. 남자. 이쪽에 하인 하나가 나와요. 하인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 둘은 맞선을 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한 테이블에서 맞선을 보고 있는데, 맞선을 보고 있다가 여기 엄청난 좋은 집을 뭐라 그러죠? 저택. 엄청난 저택에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저택에 불러들여서 맞선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남자가 다 빌린 거야. 빌려서, 이제 이 하인은 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시간 이렇게 됐다. 시간 좀 지나잖아. 그러면은 이 남자한테 와가지고 한 개씩 가져가. 윗저고리 가져가고, 나중에 신발도 가져가고, 다 막 가져가. 왜냐하면 이 남자가 빌렸기 때문에 시간 되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기엔 너무 웃기잖아. 왜 자꾸 뺏기냐, 하인한테. 네 하인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 다 모든 걸 빌린 거다. 그러면서 아까 뭐 넥타이도 관객한테 갖고 와서 자기가 빌려서 갖고 와서 이렇게 매복고 이렇게 하듯이,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덤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소유한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약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할 텐데, 소유의 개념으로 하면은 안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막 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빌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중히 썼다가 다시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는 내가 이 넥타이를 빌려왔으니까 소중히 쓰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듯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당신을 내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잠시 빌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사용하고 다시 당신을 돌려주는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주제가 상당히 현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주제를 요즘 이제 하드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소유와 존재라는 게 있어요. 소유, 존재. 그러니까 특히 소유 양식의 삶이 있고 존재 양식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 양식의 삶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존재 양식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현대인들 자본주의에서는 전부 뭐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를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 양식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교훈을 주는 게 바로 이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희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항상 이제 하드로 삼아야 될 게 이거 아니겠어요? Who are you? Who am I? 이게 Who am I? How to live? 이게 이제 현대인이 존재 양식으로 살 때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이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가진 게 얼마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든 여자든 인간관계든 누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된다 하는 약간은 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게 결혼이라는 이강백의 희곡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금 희곡 3개 내가 얘기해뒀어요. 파수꾼, 이강백의 파수꾼, 그리고 결혼, 그리고 천승세의 만선. 요거는 현대인들의 그런 끊임없는 욕심, 아까 만선이라는 게 이 물질적 욕심 때문에 이런 아들을 잃고도 막 이렇게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결혼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넘겨서 요번에는 희곡이 아니라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 시나리오에서는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하니까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배우의 대사나 동작을 표현한다. 자, 시퀀스라고 들어봤어요? 시퀀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씬이 있고 시퀀스가 있는데 시퀀스와 씬의 차이는 옆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퀀스는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독립적인 구성 단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씬보다는 큰 개념이죠.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 장면은 우리가 씬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나눈 단위야. 그러니까 씬이 몇 개가 모여서 시퀀스가 되는 거죠.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 또 시퀀스가 모여서 뭐가 되는 하나의 영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영화, 그러니까 시나리오, 시퀀스, 장면, 씬 이렇게. 그래서 씬 넘버를 S#이라고 이렇게 씬 넘버를 이제 샵이라고 하죠. 요거 이제 용어들, 시나리오 용어, 씬 넘버, 장면 번호를 S#. NAR은 뭐라고 해요? NAR은 나레이션은 알죠? 해설. 그 사람들이 뭐 그로부터 몇 년 후 누구는 뭐 했다 뭐 하면서 등장인물이 아닌 해설자의 목소리로 설명하는 대사. FI, fade in이야. 화면이 차차 밝아지는 건 fade in 해서 FI. 점점 어두워지는 건 fade out 해가지고 화면이 점차 어두워짐. OL, 엄청 많이 했죠? 오버랩 된다라는 게 무슨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오버랩 된다라는 거 많이 쓰지 않아요? 한 화면이 앞화면에 뒷화면이 포개지면서 앞화면은 없어지고 뒷화면이 새롭게 싹 드러나는 걸 덮어쓰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버랩 된다. 주로 과거 해상 장면에 이 사람이 해상하는 사람의 얼굴이 딱 있고 그러니까 해상되는 배경 옛날 그 시골 풍경이 딱 겹쳐지면서 이 사람 얼굴 없어지고 시골 풍경 나타나는 거. 요게 오버랩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해상 장면에 나오는 거. CU는 편의점이죠. CU는 클로즈업인데 클로즈업 한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특정 대상이나 인물을 두드러지게 확대하는 것. 클로즈업. 패닝, 그러니까 PAN은 카메라를 상, 하, 좌우로 이동하는 걸 팬한다. M은 뮤직, 효과 음악. 버스트라고 해요. 바스트라고 해요. 보통 BUST는. 보통 왜 바스트샷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바스트샷이 인물의 상반신. 우리가 여기를 바스트라고 하니까 이쪽 위쪽 상반신만 잡는 걸 바스트. 인스는 인서트의 그 준말이니까 일련의 장면에 화면이나 음향을 끼워 넣는 걸 인서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쌤은 인서트 하면은 예전 오락실이 생각나요. 예전 오락실은 동전에 넣어야 되잖아. 딱 끝나고 나면은 화면에 맨날 인서트 코인 이렇게 동전 넣어야 또 다시 한 판 시작하니까. 이펙트의 E, 효과음이죠. 화면 밖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 안각은 로우 앵글이라고 했는데 로우 앵글은 뭘까요? 앙이 무슨 앙자라고? 앙각 이렇게 하는데 앙 무슨 앙자일까? 앙자가 각이 그러니까 각이 앵글이잖아. 로우 앵글이라는 게 뭘까요?
카메라를 인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올려 찍는 기법. 주로 인물의 건의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다 하는 게. 앙각은 이게 우러를 앙자야. 우러를 앙. 우러를 앙자니까 카메라 어떻게 찍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세워놓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낮은 각을 잡아서 한다라는 거니까 우러를 보면서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더 위대해 보이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안각을 한다라는. 특히나 니네 교복 찍을 때는 왜 그렇게 할까? 위에서 사람 서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다리가 어떻게 보일까? 짧게 보이죠. 근데 밑에서 찍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롱다리처럼 보이게 하려고 교복 그거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보통 다 안각으로 찍습니다.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게 우러를 앙자야. 우리가 왜 이말하고의 차이 완전 다르죠. 그런 만약에 도둑질이나 뭐 나쁜 질은 지양해야 된다 하면 지양이 무슨 뜻이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지양은 그런 식으로 우러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르게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못되게 사는 삶을 지양하고 있다. 해서 지양 비슷해가지고 혼돈해서 이게 잘못 쓰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지양 써야 될 때 지양 쓰거나 이게 그칠 양자야. 요거는 우러를 앙자야. 나는 바르게 사는 삶을 우러르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게 지앙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앙각, 로 앵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둘 다 공통점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희곡은 공연, 연극을 목적으로,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등장인물 수는 희곡은 무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약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그냥 엑스트라 막 써도 되죠. 시 공간의 제약이 있는 희곡과 그 상대적으로 시 공간의 제약이 없는 시나리오, 요 두 개의 차이다. 자, 옆에 보면은 시나리오와 연출했는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카메라의 위치 및 각도, 의상, 분장, 소품, 조명, 음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연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출자가 주로 그 영화에 뭐가 되는 거야? 감독, 영화 감독이 바로 연출자가 되는 거예요. 연출. 의상, 아까 얘기했고, 의상은 등장인물의 외면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내면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캐릭터를 완성하는 역할. 분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장을 통해서 캐릭터를 완성한다. 소품은 그냥 소품이니까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대장금 다 봤나요? 이범선의 오발탄은 원래서 원작 소설이 이범선의 오발탄이었고 이걸 이제 영화화한 게 여기인데 요거는 옆에 그 불멸의 이순신 한번 볼까요? 불멸의 이순신 다음에 나온 요 불멸의 이순신은 다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불멸의 이순신은 누가 했더라? 이건 영화가 아니라 그건데 KBS 드라마 대하 사극으로 했었는데 김명민이라는 사람이 김명민 배우가 불멸의 이순신으로 나왔다가 그러다가 요번 영화에서 그 명랑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최민식이 이순신으로 나왔죠. 요번 노량은 누구 봤냐? 혹시 노량 본 사람 봤어요? 노량에 누가 그거였어? 야, 이순신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 걔 별로 안 어울렸는데 그 왜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엄청 어울렸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이순신. 그 예전에 왜 그 예전에 뭐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살인의 추억에, 그죠? 살인의 추억에 그 살인자처럼 해서 나왔던 애인데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 하여튼 별로 이게 좀 야리야리하게 생겨가지고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불멸의 이순신이, 이 김영민이 고전에 찍었던 게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들어봤어요?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이 지휘자로 나오는 그거였는데, 그때 쌤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쌤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니까 신랑 그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내가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가 이랬어. 그때 그 김병민의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온 것처럼 파마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 보면은 너무 촌스럽습니다. 딱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머리가 이렇게 막 삐죽삐죽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그 사람 머리로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불멸의 이순신 여기 한번 보세요. 면사처벌권의 유도 샵 넘버 42 해서 유도 통제사 집무실 밤이다. 면사처벌권에 보는 이순신, 천천히 넘기는 이순신, 그 위로 선조의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펙트야, 효과음 화면 밖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선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순신은 면사첩을 넘기면, 면사 두 글자가, 면사가 뭐예요? 면은 면해주다라는 거예요. 면해주다. 세금을 면해주는 걸 뭐라고 해요? 면세죠. 세금을 면해주는 가게가 면세점이잖아. 그럼 면사는 뭘까요? 죽을 사자잖아. 죽음은 면하게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면사라는 게 너 죽이지는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 위로 창검을 앞세우고 바람처럼 달려오는 의금부 군사들. 의금부 군사들은 뭐예요? 의금부는 왕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의 근위병이죠. 근위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이야. 입틀 막 하고 막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의금부 군사들이 이제 이순신 잡으러 오는 거겠죠. 수레에 갇혀 칼을 쓰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진다. 이 겹쳐지는 것은 오버랩 되는 거죠. 두 눈 질끈 감았다가 다시 면사 두 글자가 커다랗게 흔들리며 보이다가 점차 면자는 사라지고 사자가 점점 크게 다가온다. 사. 그러니까 면자는 면해주는 건데 면자가 없어지면 죽이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운명이 다가오듯 이순신 눈을 감는다. 그러다 이내 번쩍 뜨는, 그러면서 차분하게 면사 죽음만은 면해준다 하셨습니까? 하면서 선조한테 되묻는 거예요. 이순신 면사첩을 집어 하로에 툭 던진다. 불태우는 거죠. 곧 타오르는 면사첩. 이순신 면사첩이 타며 하르르 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본다. 선조가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찌질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조가 누구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순신한테 지금 컴플렉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때 이순신, 선조도 이씨는 이씨잖아. 이성계 후예니까. 그래서 그 임진왜란때 백성들은 다 이순신이 왕이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더 싫은 거지. 자, 이렇게 딱 돼서 한양에서 일본이 쳐들어오자마자 선조는 바로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이쪽 여기 의주로 도망가서 의주로 해서 이쪽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명나라에서 일단 야 니네 그 일본 첩자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스톱 하는 게. 그러니까 명나라 압록강 넘어갔다라는 설도 있고 못 넘어갔다라는 것도 있는데 백성 버리고 도망갔죠.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들어봤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영어로 하자면은 노블스 뭐가 되는 거예요? 노블스 오블리지가 되는 거죠. 오블리지, 이게 노블이 귀족. 이게 의무잖아요, 그죠? 프랑스어로 이제 노블레스, 귀족의 의무야. 귀족의 의무는 평상시에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렇게 국난이 있었을 때는 귀족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죠. 이게 중세 기사들이 하던 일이야. 중세 기사들도 평상시에는 막 놀잖아. 그래도 농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걔들한테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하면은 걔들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그래서 임금한테,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은 다 그건데 왕이 먼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양의 경복궁이 일본 놈들이 와서 불태운 게 아니라 화난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를 엄청 미워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이제 컴플렉스가 있어서 전쟁 공을 세우는 사람들을 지가 죽여요. 의병장도 지가 죽여요. 이쪽에서 김덕령이라는 의병장도 또 선조가 죽입니다. 그런 꼴을 이순신이 계속 보는 거야.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선조한테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근데 지금 면사해 준 게 백의종군 시킨 거에 진짜 이순신이 좋아서 선조가 살려준 걸까? 이순신이 좋아서 선조가 살려준 게 아니라 뭐 했다는, 이순신 없으면은 전쟁 질판이니까 할 수 없이 이순신을 이제 다시 기용을 한 거잖아.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 요 다음에 나오는 장면 보면은 이순신이 얘기하는 대사가 진짜 역설적이야. 뭐라고 하냐면은 외놈 때문에 외놈이 날 살리는구나 이렇게 해요. 외놈은 적군이지. 적군은 날 뭐 하는 놈이어야 돼? 적군은 원래 날 죽이는 놈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이런 대사를 딱 할까요? 얘가 없어도 외놈이 지금 강하지 않으면은 선조가 누구 죽일 테니까. 선조가 이순신 자기 죽일 테는데 얘들이 강해서 내가 이제 필요하니까 날 못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역설적이죠. 적군이 나를 살리는구나 해서 이것만 딱 봐도 이순신이 얼마나 이제 선조의 미움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은 데가 노량해전이잖아요. 그죠? 노량에서 진짜 죽었는가? 이것도 미스테리래요. 노량에서 그냥 이순신이 어떻게 했다라는 설도 있냐면은 난 노량에서 죽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걸로 안 되면 어떻게 될 테니까. 선조가 자기 죽일 테니까. 그래서 노량에서 죽은 걸로 하고 자기는 제주도인가? 제주도에 이순신 후예가 산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대. 그래서 진짜 죽었는가 하는 게 검증이 안 됐는데 하여튼 선조의 미움을 담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사 죽음만은 면해준다 하셨습니까? 하면서 자, 면사첩에 면사라는 글자를 CU 클로즈업 한다. 클로즈업 크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맞겠죠? 그죠? 면사첩을 보는 이순신의 모습에 선조의 목소리를 E로 삽입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펙트 효과음으로 삽입한다. 면사첩을 꺼내보는 이순신의 모습을 바스트로 촬영한다. 상반신만 나오게 촬영한다. 이렇게 보고 있을 테니까 밑에까지 다리까지 다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스트로 촬영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불타는 면사첩을 지켜보는 이순신의 위축된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하면은 더 위축된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 이순신은 지금 일단 면사첩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않죠. 그러니까 위축된 모습이 자체도 일단 틀렸고 이순신 표정과 타오르는 불길을 번갈아 이렇게 OL 오버랩 겹쳐 보이게끔 하다가
이제 이순 그것만 나오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OL 기법을 오버랩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나리오 부분을 했었어요. 넘겨서 대장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은 지금 소설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죠? 소설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까지가 제가 이번 방학 동안에 하려고 했던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희곡, 시나리오까지의 문학 부분이었어요. 문학. 아마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문학 부분과 문법 부분을 1학년 때 거의 중간기말을 볼 거예요. 2학년 때부터 독서라는 걸 볼 테니까. 독서는 그야말로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 부분이어서 어찌됐건 이번 방학 동안에 문학 부분을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희곡, 시나리오를 맛은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삼아서 지금 각 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은 아마 현대시도 고전시가도 이렇게 배울 텐데, 지금 이 부분이 요번 방학 동안에 배웠던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배운 거 있죠. 만약에 각 학교마다 나한테 나중에 이제 보게 된 사람들은 나한테 톡에다가 남겨주세요. 우린 뭐를 배우고 있다 하면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 테니까, 배우는 작품, 아니면 학교에서 내주는 프린트물 이런 것들을 찍어서 톡으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중간 기말고사 그거를 쭉 해줄 겁니다. 뒤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쭉 다 풀었으면 해요. 일단 다음 시간에 요거 수요일 날 요것도 같이 갖고 오세요. 문제 다 풀어서 답 체크하고 할 테니까. 원래 수요일은 그건데 문법인데, 문법도 그때 문장까지 끝낼 건데, 문장 끝내고 요것도 답 체크 할 테니까 그때 다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해서 좀 일찍 끝낼게요.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천여비는 또 다음 시간에 못 듣는다고 그랬지. 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섭섭한데. 뭐 그거 있거나 하면은 쌤한테 연락, 모르는 거나 있거나 하면은 연락하세요. 너무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인데. 네, 전화번호. 전화번호? 오. 94706457. 네. 뭐 그런 거 있지. 학교에서 뭐 하다가 수행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거나 뭐 어떻게 글 써야 될 것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톡하거나.
수고했어요. 이거 부모님이 네. 선생님 아유,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고맙게 잘 쓴다고 해.